드릴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산업과 경제적 관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외교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건국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저작도 많이 내셨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는 굉장히 잘했는데 경제는 영 별 볼 일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는 박정희가 등장을 해서,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월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 그러면 국가구슬 활성이 피우기 위해서도 소득세가 본부터 넣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막 경제가 기적처럼 일어난다. 이게 뭐가 기적처럼 일어나고 성공을 하는 그 요인에 이 성공이 만들어지기까지 뭔가 그 밑에서 엄청난 준비들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승만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관점을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5월달에 낸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전경련을 한 4년간 이제 출입하면서 그 당시에 손병두 부회장이 계실 때입니다. 손병두 부회장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을 일구신 창업 1세대 분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근거들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전경련에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업가 전기 편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거기 간사를 맡아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기업 1세대 분들 중에 생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자제분들을 통해서 자료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 와중에 1공화국 때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이끌었던 송인상 보훈부 장관, 송인상 장관은 지금 연세가 좀 100세가 넘으셨는데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답니다. 얼마 전에 전화드렸더니 좀 만나 뵙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인상 장관을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부흥부 장관을 했었던 신현학 장관, 그분은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각중 회장 이런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다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12년 6월에 20-50 클럽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던데요.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20-50 클럽은 국민 총생산이 2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국가 중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과제인데요. 우리가 불과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지 60년도 안 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7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읽거나 쓰거나 생하는 것을 모르는 그야말로 그런 좀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올리버의 기록에 의하면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그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한반도 전체 26,000명이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과 60년 만에 이런 그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니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2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뭘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친일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진짜 이 시대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속동에 너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줘야 될 책임도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의 사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정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그런 아주 혼란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 한반도를 독립된 경제 구조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떤 종속적인 산업 구조로 만들어서 남한에서는 농사를 져가지고 쌀을 실어갖고 북한은 이제 대륙을 쳐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서 공업시설을 좀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업시설을 위해서 부정강, 장진강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수력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전기로 함흥 일대에다가 좀 큰 공업시설을 지었고 또 압록강댐을 막아가지고 수풍발전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방 후에는 1948년 5월 10일 날 단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북한에서 전기를 받아서 썼습니다. 남한에 무슨 발전시설이 있어야 뭘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전부 공장이나 이런 기술자들은 전부 일본 사람을 쓰고 한국 사람은 중요한 기술들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가면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이 부지기 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48년 건국이 되고 6.25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좌우 정말 엄청난 대립 또 북한에서 무장 게릴라들이 난파되고 남한에서 또 자생적인 그런 간첩들 좌익들이 사람들이 무기를 설치해가지고 빨치산이 돼가지고 우리 군인 경찰하고 거의 내전을 벌이다시피 해서 6.25 이전까지 거의 10만 명 이상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경제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신데 저만 해도 제가 1958년생인데요. 저는 6.25도 모르고 그 이전에 어떤 혼란이 일어난지를 잘 모릅니다.